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영화계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왼편에 있는 명주. 네, 입주구 측에 네. 바르샤 드림스 예매권 요즘에 이벤트 하고 있던데 네, 좀 얻어볼까 생각 중인 명주입니다. 예. 그렇답니다. 예. 그리고 제 오른편에 있는 스미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 허효식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영화 셜록 주니어인데요. 네. 요즘 영화는 아니에요. 100년 전 영화죠, 100년 전 영화. 예. 작년을 잠깐 생각을 떠올렸는데 네. 이번에 공교롭게도 또 11화가 개봉을 한단 말이에요. 작년도에는 에이지 오브 울트론 개봉했을 때 킹콩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영화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그렇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오늘 스미스 군이 영화를 골라오셨는데 네. 어떻게 이 영화를 고르셨는지. 그냥 별 생각 없었고요. 언제 한 번은 이거를 좀 다뤄봐야겠다 싶었는데 이번에 다루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네. 어차피 최근 극장가에서 볼만한 영화도 없는데 네. 이럴 때 한번 하고 싶은 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번에 효식이가 없을 때 내가 한 20개 넘게 물어본 것 같아. 야, 이거 어떠냐? 별점이 1.5점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는 거야. 어떤 거는 0.8인가 뭐 거기까지 나와가지고 야,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하라고 그랬는데 이걸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최초로 무성 영화를 다루는 거죠. 파리에서의 탱고 이후에 근데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가 의외로 사람들이 스트리밍으로 들으셨나봐요. 그래? 인기가 있었나봐요. 야, 이걸 또 노린 거 아닌가라는 두 번째 추측도 해보긴 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무성영화 한 번쯤은 다룰만 하기도 한 게 우리나라도 무성영화 또 있기는 있거든요. 변사가 나와서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건 있는데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행동으로 모든 걸 보여주는 그런 영화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과거 영화들 중에 괜찮은 것들이 많은데 네. 진입장벽이 있잖아. 아무래도 안 보던 것들이고 익숙치 않은 것들이니까 그치. 그런 여러 가지 장애물들 가운데서 흑백 무성영화 입문작으로 가장 적당한 게 뭐냐 하면 이 작품이 아닐까 싶거든. 네, 그래서 맞아요. 이 작품을 보는 것도 있어. 그러면 설명을 하도록 하죠. 셜록 주니어. 네. 제목은 셜록 주니어. 우리나라에는 셜록 2세로 알려져 있고 네네네. 감독과 편집은 버스터 키튼. 그리고 각본에는 진 C 하베즈, 조셉 A, 미첼, 클라이드 브루크맨. 그리고 촬영에는 바이런 후크, 엘진 레슬리, 음악에는 클러프드 오케스트라, 베스 커스터, 마일스 보이센, 스티브 커크, 닉 펠프스, 셸던 브라우닐. 제작과 배급에는 MGM입니다. 이 영화의 위상은 어느 정도 정립되어 있죠. 고전 중에 하나. 이미 타임지라든가 사이트 앤 사운드라든가 이런 유수의 잡지들에서 올타임 반열에 올려놓은 영화고 이미 미국 의회 도서관에서 연구 보존 자료로 지정이 됐어요. 미국 의회 도서관에서는 문화유산급의 자료들을 연구 보존하고 있고 네. 그 대상에는 책도 있지만 영화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술 작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 문화유산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된 거고 나중에 외계인이 오면 우리 이런 거 보고 살았어요 하고 보여줄 이런 영화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러닝타임이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맞아요. 45분이 있고요. 네. 단편, 중편, 장편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중편하고 장편 사이인데 이거를 중편으로 봐야 될 것인가 장편으로 봐야 될 것인가 그런 논의들도 있었다고 그러긴 하는데 결국에는 장편으로 만약에 이게 중편으로 지정이 됐었다면은 참고적인 영상으로만 남았을 뻔했는데 장편으로 바꿔서 스미스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된 것 같아요. 40분짜리 영화인데 네. 이게 1920년대에 나온 영화죠? 24년. 24년. 네. 그럼 그때 장편들은 2시간을 채웠나? 2시간까지는 채우지는 못했었는데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1시간이 넘어가는 그래서 그랬지. 그리고 대작들 같은 경우에는 2시간짜리가 왕왕 있긴 했고 그럼 짧은 게 맞긴 맞네, 장편식은. 1914년에 나온 네. 역사적인 작품 중에 하나인 국가의 탄생 같은 경우에는 이미 3시간 7분짜리였거든.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10년 지난 뒤니까 그때 기준으로도 그렇게 긴 영화는 아니었던 거지. 그 밖에 트리비아가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이 영화를 찍다가 키턴이 네. 큰 부상을 당했다고 네, 해요. 맞아요. 그 중간에 네. 열차에서 움직이다가 수돗물을 맞고 떨어지는 장면 있잖아. 네. 거기서 목뼈가 부러졌다고. 진짜? 목뼈가 크게 부러졌다고 근데 그랬었어요. 본인은 목뼈 부러진 줄도 모르고 있다가 4년 뒤에 다른 영화를 찍다가 목뼈가 부러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때 부러진 건 어떻게 알았대? 언제쯤 부러졌나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말고는 없는 거지. 목뼈 부러졌으면 아프지 않아?
좀 아픈 건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긴 거겠지. 설마 목이 아예 나간 거다 이런 생각을 못 하고. 근데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사람이 무표정을 짓잖아요. 시종일관 내내. 네, 버스키튼.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이 아픈 건지 모르니까 그렇게 쭉 간 것 같긴 해요.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목뼈가 부러졌다고 한 사람은 감독이고 배우이고 편집도 한 네네. 버스키튼입니다. 네. 네. 그래서 별명이 더 그레이트 스톤페이스라고 하지. 네. 위대한 무표정의 사나이. 무표정. 무성영화 시대 3대 배우로 꼽히는. 예. 찰리 채플린이라든가 뭐 로이드 로이드. 맞다. 그런 사람들. 그렇게 세 명을 많이 꼽더라고요. 네. 그래서 찰리 채플린과도 비교가 되고 우리가 다뤘던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의 감독인 베르톨루치의 몽상가들 거기서 보면은 등장인물들끼리 싸우잖아. 버서키튼이 낫냐 채플린이 낫냐 이거 가지고. 그쵸. 나중에는 둘이 같이 영화를 찍기도 하고 이러죠. 네. 라임라이트. 라임라이트. 맞아. 거기서 보면은 채플린이 퇴문이 된 상태에서 마지막 투혼을 불살라서 연기를 펼치는데 그때 파트너로 같이 나오는 게 버서키턴이죠. 일단 이 영화의 감독이자 편집이자 주연을 맡은 버스키튼에 대해서 설명 우리 스미스 군이 좀 해주는 게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네. 초기 양력을 일단 말씀드리면 1895년 10월 4일 네. 미국 캔사스주 피구어 출생이고요. 네. 1895년은 굉장히 역사적인 해죠. 어떤 일이 있었죠? 영화가 처음 만들어진 해니까. 아, 그때 태어났네. 영화가 태어났을 때 태어나서 영화 전성기를 자신의 인생에서 누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고 버스터라는 애칭의 유래는 네. 우연히 계단에서 떨어져서 구르고도 전혀 다치거나 울지 않았기 때문. 이때가 뭐 생후 6개월 때인가 이랬다는데 그럼 본명은 버스터 키튼이 아니라 네, 조지프 프랭크 키턴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버스터 키튼으로 계속 알려져 있는 거네. 네, 그러니까 버스터라는 게 우리말로 하면은 야 임마 아니면 이 짜샤 뭐 이런 뜻인데 계단에서 떨어지고도 애가 울질 않으니까 이놈보게 뭐 이런 거지. 그래서 버스터라는 애칭이 붙었고 부모님이 원래 유명한 보드빌 배우였어요. 네. 보드빌이란 거는 지금으로 치면 코미디 극 같은 건데 뭐 음악을 하기도 하고 차력쇼 같은 걸 하기도 하고 강연을 하기도 하고 약간 서커스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나? 그렇지. 서커스하고 비슷한 게 노래도 하고 뭐 고개도 하고 마술도 하고 여러 가지를 믹스 시켜놓은 다양하게 보여주는 장르인데 그렇게 유랑극단 형식으로 집안에서 이미 가족 쇼를 펼치고 있던 환경이었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족 극단에서 활동을 했고 네. 유아기 때는 부모님이 키턴을 무대에서 도구로 썼다고 반딧불에게 집어 던지기도 하고 진짜? 그럼 애가 다치잖아. 뭐 그런 집안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가족 쇼를 청소년기까지 하다가 1917년에 20대 초반에 네. 로스코 패티 아버클 뚱뚱이라는 뜻이죠. 네. 이 사람의 영화의 조연으로 출연하면서 배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20년 바보라는 작품에서 처음으로 주연을 맡았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인기 스타로 군림하게 됩니다. 주요 작품 목록을 말씀드리면은 일주일이 유명하고요. 네. 그 외에 이웃이라든가 네. 하이사인, 극장, 유령 들린 집, 일렉트릭 하우스, 경찰, 우리의 환대, 세 가지 시대, 항해자, 제너럴, 서부로 가다, 7번의 기회, 스팀보트 빌 주니어 이런 작품들이 굉장히 유명하고 네. 30년대 이후로는 인기를 잃습니다. 그때 유성영화로 넘어오면서 트렌드가 완전 바뀌어가지고 네. 점점 뒤처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인식에서 잊혀지죠. 그러다가 1950년 이후에 네. 여러 영화의 조연이라든가 아니면 몰락한 예술가의 역할 이런 것들을 맡으면서 다시 재기하기 시작합니다. 재평가받고. 그 대표적인 작품이 선셋대로인데 그렇죠. 네, 맞아요. 이 선셋대로 자체도 여주인공이 네. 시대에 뒤처진 늙은 여배우거든. 네. 자신의 무성영화 시절에 화려한 꿈에서 헤어나오지 못해가지고 결국 파국을 맞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의 집사로 버서 키턴이 나옵니다. 집사로. 그러니까 무성영화 시절에 전성기를 누렸다가 유성영화 되고서 몰락한 인물들인 거지. 라임나이트 같은 경우도 아까 말했던 대로 퇴물이 된 코미디 스타 역할을 맡았고 근데 언뜻 생각해보면은 영화라고 하는 환경에 몇십 년 동안 몸담았던 사람인데 왜 인기를 못 끌었을까? 유성영화 되는 것 때문에. 데이비드 베컴이 축구를 되게 잘해요. 야, 되게 멋있고 축구 되게 잘한다. 목소리 듣자마자 깼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이치예요. 말을 안 하고 있다가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가 목소리 들어가지고 깬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영화도 유성으로 바뀌고 네. 흑백
플래시백에서 칼라로 또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새로운 재미를 추구를 하다 보니까 무성이 쇠퇴되기 시작을 한 거죠. 사실은 유성 영화가 있다는 것 자체가 버스터 키튼이 그때까지 만들어왔던 서커스 같은 그런 류의 영화보다는 내용적으로 하면서 대화가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어색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 단순히 목소리만 내는 종류가 아니라 아예 연기 자체가 완전 달라져야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건가? 그렇죠. 뭐 게임 대회 같은 거에서도 버전이 확 바뀌면은 태물로 바뀌어가는 스타들도 있긴 있잖아요. 뭐 그런 거랑 좀 비슷하죠. 뭐 그걸 잘 보여준 게 아티스트 아니야. 그렇죠. 2010년에 나왔었던. 네. 네. 그 외에 인상적인 거를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버스터 키턴의 특징을 첫 번째로 짚자면은 갈등 상황을 굉장히 참신하게 잘 만들어낸다는 거지. 그러니까 영화에서 갈등 상황이 주어지는데 그게 대부분 오해에서 비롯되잖아. 그쵸. 버스터 키턴이 별일 안 했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이 무언가 죄를 지은 것처럼 오해를 하고 그 오해 때문에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오해가 만들어지는지를 굉장히 참신하게 잘 그려낸다는 거지. 이 셜록 주니어 같은 경우도 절묘하게 곤경에 빠지는 장면을 만들어내잖아. 그치. 그러면서 스토리에서 의표를 잘 찔러.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되겠지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뒤통수를 때리는 장면들이 좀 있지. 예를 들어서 재물 같은 영화 보면은 더 보트라고 하죠. 네. 거기서 보면은 버스터 키턴이 자동차가 출발하는 거를 보고 그 자동차에 얻어 타려고 맞아요. 뒤에 달려있는 바퀴를 감싸 안으면서 매달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자동차하고 이 바퀴는 별개였던 거야. 그러니까 자동차는 출발하는데 키턴은 그냥 바퀴만 붙잡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이런 상황인 거지. 관객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상황이란 말이야. 당연히 차 저렇게 얻어 타서 가겠구나 이렇게 싶은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의표를 잘 찌른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반전을 잘 일으키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7번의 기회 같은 작품에서는 또 그런 게 있어요. 유산을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어. 네. 유산을 받기 위한 조건이 다음날 결혼 상대자를 구해와라. 그러지 않으면 너 유산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미션을 주거든. 그래서 7명의 상대에게 계속 들이대는데 계속 실패하는 거야. 그러다가 한 사람과 맺어지게 되는데 중간에서 사람들의 분노를 사가지고 또 추격을 당해요. 그러면서 그거를 따돌리기 위해서 여러 고초를 겪다가 겨우겨우 그 예식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기 시계를 보니까 이미 시간이 지난 거야. 그래서 유산을 못 받겠구나 했는데 시리에 빠져서 예식장에 나오는 순간에 밖에 있는 시계를 보니까 그 시계로는 아직 시간이 안 지났어. 알고 보니까 이 시계가 고장난 거야. 이런 식으로 의표를 찌르는 반전을 준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스토리 라인에서 반전 요소들을 하나씩 넣으면서 참신한 효과를 준다는 거? 이런 것들을 짚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만화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코믹함이 활용되잖아. 뭔가 투니툰 같은 데서 나올 만한 그렇죠. 뭐 톰바질이라든가 그런 데서 그냥 개그로 나올 만한 것들을 얘기를 하잖아.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재물 같은 영화 보면은 엘리베이터를 탑승해야 되는데 이게 안 오니까 엘리베이터 위에 있는 이 층 표시되는 기구가 있거든? 그걸 조작한단 말이야. 7층에서 2층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자기 있는 층으로 오거든. 그런 것들은 정말 만화적인 개그지. 단편 보면서 일단 너무 놀란 게 나는 단편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 게 있겠어? 싶을 정도로 단편 영화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하던 사람인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웃집인가? 이웃 여자랑 사랑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가족끼리 방해하는 둘의 사랑을 또 하나 단편 본 게 7일 동안 그 집을 원이크 일주일. 원이크인가요? 집을 지어가지고 집에 사람을 초대했는데 막 태풍에 날아가고 막 이게 일주일 동안 벌어지는 일인데 집도 잘못 지어가지고 단편에 나올 법한 스토리가 아닐 만한 분량을 단편에 꾸역꾸역 집어넣는 거야. 근데 거기서도 몸개그나 슬랩스틱 코미디는 할 거는 또 다 해. 이런 거 보면서 내가 되게 깜짝 놀랐어. 개념이 많이 달라졌어. 난 단편이면은 소재 하나 가지고 길게 쭉 이야기하다가 메시지 같은 거 하나 던져주고 끝내는 그런 식의 단편이 많다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 근데 이거는 7일 내내 월화수목금토일 이거를 다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하나는 뭐 둘이 사랑에 어떻게 빠지게 됐는데 그 사랑을 가족끼리 방해를 하고 가족끼리 또 오해가 생기고 결국 재판에 가가지고 재판에서 둘이 사랑을 결국 약속을 받고 여기까지 가는데 10분 동안에 이걸 내용을 다 보여주고 거기에 서커스 같은 장면은 다 있고 이거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충격받을 정도로 단편을 이렇게도 찍고 있었구나. 아까 전에 얘기했던 로이드라든가 찰리 채플린이라든가 네. 버스터 키튼
그래도 인지도로 따지다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찰리 채플린이 그쵸. 뛰어나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작년 7월에 31편을 상영을 해줬대요. 버스트 키튼 특별전으로 해가지고 서울 아트 시네마에서도 4편을 갖다가 회차별로 상영을 해줬다고 그러는데 네. 이런 인물이 있었느냐. 지금에서 아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더 생겨나? 그 정도? 저 같은 경우도 성룡 영화 보면서 헐리우드에 버스터 키튼이 있다면 아시아에는 성룡이 있다 그래가지고 버스터 키튼이 누구야? 그래갖고 찾아보기 시작해서 처음 접했는데 그때가 고등학교 때였는데 근데 재미로 봤다기보다도 촬영이라든가 그런 쪽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공부격으로 봤긴 했었는데 네. 아 재밌다 그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정훈이가 다시 한번 보자라고 했을 때 딱 보니까 아 진짜 요즘에 나온 것들은 거의 아리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 스필버그라든가 내가 좋아하는 리들리 스콧이라든가 뭐 하여튼간에 여러 감독들이 꼭 한 명 누구 찝으라고 그러면은 버스터 키튼을 한 번씩 꼭 짚더라고. 우리나라 영화 감독들도 마찬가지로 특히나 액션 쪽이라든가 코믹한 요소를 집어넣는 그런 감독들의 우상은 키튼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류승환 감독이 네. 뭐 존경하는 감독이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고. 그렇게 롱테이크로 끌고 가면서도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느냐. 24년이야 24년. 지금 봐도 말이 안 돼. 롱테이크로 어떻게 저렇게 찍어. 거기다가 난 그거는 좀 이해가 거의 안 돼. 안전장치가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찍은 거잖아. 그렇지. 완전 생생 날것의 액션을 보여주니까. CC가 없던 시절이지. 그러니까 너무 신박한 거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봄? 이런 영화가. 복만대 감독이 설계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키튼이 만드는 그 설계가 나는 진짜 배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리얼리티를 잘 살린 작품들이 네. 서부로 가다고 우리의 환대 같은 작품도 있어. 서부로 가다 같은 경우에는 키턴이 카우보이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농장에 가서 소들을 관리하는데 관리를 존나 못하지 당연히. 그러면서 좌충우돌 펼치는데 소가 한 수백 마리 나오는 영화거든. 정말 소를 동원해서 영화를 찍는다는 걸 보여줘. 아 수백 마리나. 그리고 우리의 환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있는데 여주인공이 폭포로 떠내려와 강을 타고 구해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구하냐면은 폭포 근처의 벼랑에다가 자기가 밧줄을 메고서 밧줄의 그 원심력을 이용해서 폭포로 딱 떨어지기 직전에 여주인공을 잡아채. 아무튼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대를 안 타는 장면인 거지. 지금 봐도 대단하게 느껴지니까. 그리고 본인의 스턴트 역할뿐만 아니라 다른 배우들의 스턴트 역할까지 자신이 대신해주는. 그러니까 본인이 스턴트맨인 거지 말하자면. 그런 대단함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을 짚자면은 영화적 형식 실험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거. 그러니까 영화에서만 할 수 있는 시도를 많이 했다는 거. 예를 들어서 극장이라는 영화가 있어. 거기서는 버스터 키턴이 1인 25역을 해. 그러니까 다역이란 다역은 다한 거죠. 그 오케스트라가 나오는데 바이올린 연주자도 키턴이고 지휘자도 키턴이고 반악기 연주자도 키턴이고 모든 사람이 키턴이야. 관객도 키턴이고 그 관객 옆에 있는 사람도 키턴이고 한 화면에 키턴이 수십 명 잡혀. 근데 그러다가 화면이 전환돼. 알고 보니 꿈인 거야. 그러고서 또 다른 쇼가 펼쳐져. 거기서도 키턴의 원맨쇼야. 나중에 원숭이 역할까지 해. 이런 것들은 영화 아니면 못하는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영화라는 매체가 나온 지 이때가 한 20-30년 됐을 텐데 아직은 태동하는 예술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 영화라는 걸 뭘 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라는 거지. 우리가 지금 방송하기 좀 전에 봤던 하이사인 같은 경우도 네. 집에서 악당들을 상대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분할화면을 보여주잖아. 처음에는 1층과 2층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4분할로 또 바뀌어. 그래서 4분할에서 인물이 좌충우돌하고 악당들을 어떻게 골려먹는지가 나와. 나홀로 집에를 4분할로 보여주는 거지 말하자면. 1920년대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영화 아니면 못하는 거잖아. 영화라는 매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고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었던 거지. 그리고 세 가지 시대 같은 작품은 석기시대, 로마시대, 현대시대 이 세 가지 배경이 나와. 근데 이걸 그냥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교차 편집을 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이 세 가지 시대, 석기시대와 로마시대와 현대시대의 공통점을 보여준단 말이야. 버스터 키턴이 연기를 하면서. 그 세 가지 시대에 버스터 키턴이 세 가지 모습으로 어떻게든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런 것들도 영화의 형식을 활용하지 않으면 못하는 장면들인 거지.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창작자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영화 작가로서의 자의식, 나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다. 그런 걸 잘 보여주는 게 카메라맨이라는 작품이거든. 이 작품도 굉장히 재밌는 작품인 게 버서 키턴이 카메라맨이야. 근데 존나 실력이 없어. 이번에도 또 존나 욕먹고 다녀. 근데 그거를 불쌍하게 여긴 여주인공이 언제쯤에 깽단끼리 싸우는 장면이 있는데 네가 그걸 찍으면은 히트 칠 거야 라고서 알려줘. 그래서 키턴이 찍으러 가. 그래서 차이나타운에서 있던 그 깽단 간의 혈투를 아주 리얼하게 찍어대. 근데 돌아와보니까 필름이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존나 쿠사리 먹고 여주인공도 너에게 실망했어. 싹수가 노래서 더 이상 못 봐주겠어 이래. 그럴만하지 자기가 보다 못해서 알려줬는데 그렇게 실수를 하니까. 근데 그렇게 좌절하고 있다가 호수로 놀러 갔는데 호수에서 여주인공이 위기에 빠진 장면을 보게 돼. 그래서 카메라를 버리고 자신이 여주인공을 구하기 위해서 호수로 뛰어들어. 그래서 구해내지. 근데 여주인공을 보살피기 위해서 물건을 잠깐 사러 간 사이에 네. 다른 논팽이가 자신이 여주인공을 구한 척 행세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주인공을 데려가. 키턴은 시비에 빠지지. 근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은 그 옆에서 버서 키턴이 조수처럼 데리고 있던 원숭이가 카메라를 가지고 찍은 거야 이걸. 원숭이가? 그리고 그 카메라에는 이전에 버서 키턴이 잃어버렸던 차이나타운 혈투를 찍은 필름이 들어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필름이 마지막에 극장에서 상영되고 그 극장에는 버서 키턴이 촬영한 차이나타운의 혈투가 리얼하게 담겨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버서 키턴이 알고 보니까 여주인공을 구했다 이것까지 나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카메라맨으로서의 자의식이 보이는 거잖아. 나는 비록 영화 제작하면서 사람들께 욕도 먹고 쿠사리도 많이 먹지만 나는 결국 이런 걸 해냈어. 원숭이가 찍어도 영화는 매력이 있단 말이야.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영화거든. 자신의 영화 작가로서의 자의식이 뚜렷한 사람이라는 거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창의적인 모습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셜록 2세라는 생각을 했어. 총집결된 작품, 종합 선물 세트. 셜록 2세는 버서 키튼 중에서 최고라고 칠만한 작품이다. 아마 경합할 작품이 몇 가지 있긴 하겠지만 나는 셜록 2세가 제일 재미있었어. 입문작용은 괜찮은 것 같아. 이질감이 느끼지 않게 요즘 사람들도 편안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나같이 라이트하게 보는 사람한테는 버스터 키튼은 항상 실수가 많고 약자 입장에 취해져 루저지, 있고 루저. 항상 한 여자를 사랑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영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마치 성룡의 액션처럼 성룡이 주먹을 쓰지만 버스터 키튼은 주먹은 안 쓰지만 슬랩스틱 몸개그를 더불어서 해서 사건이 우스꽝스럽고 재밌게 애들도 좋아할 만큼 되게 쉽게 그런 액션을 보여주면서 해결한 다음에 원하는 것을 쟁취하게 되는 뭐 그런 영화가 많았던 것 같아. 내가 몇 개 보진 않았지만 중후반부까진 악운이 심하지.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일이 꼬이고 존나 욕먹고 오해받고 손가락질 받고 도망다니고 추격받고 이러는데 갑자기 그 악운이 의도치 않은 행운으로 바뀌어. 이런 아이러니를 굉장히 잘 보여주지. 성인 영화에서 그러니까 특히나 중요한 장면은 슬로우를 걸다거나 아니면 두 번 반복해서 보여줘요. 맞아. 뭐 CIA라든가 치권이라든가 러시아어라든가 뭐 그런 데에서는 반복되게 보여준다거나 그런 게 있는데 키튼 같은 경우는 틀리지. 한 큐에 끝내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더 대단하다는 거지. 슬로우로 걸 수도 없어. 그때 그러니까 편집 기술로 뭐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방향은 그런 게 아니었긴 아니었나 봐. 그냥 한 큐에 딱 보여주고 사람들한테 한 번에 설계된 거를 모든 거를 총체해서 보여줄 수 있는 이게 확실히 사람들한테 각인이 될 것이다 믿고 있었던 게 있던 것 같아. 세 가지 시대. 거기서 보면 건물 옥상에서 반대편 건물 옥상으로 건너뛰는 장면이 있어. 원래 성공을 했어야 돼. 근데 뛰다가 실패를 한 거야. 그래서 건물에서 떨어졌어. 떨어졌는데 창문 막 같은 것들을 잡고서 어떻게 버틴 거야. 그래서 창문으로 들어갔어. 그렇게 영화가 진행이 돼. 아 원래는 성공했어야 되는데? 원래는 반대편 옥상으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실패를 한 거야. 그래서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긴 거지. 성룡 얘기도 계속 나와서 미안하긴 하지만 전구 같은데 그것도 의도되지 않은 거였었대. 그런 거 보면은 참 이 키투는 아까 전에 관객들한테 던져줬다며 아기 때 불가사의한 존재였었던 것 같아. 그런 영화를 찍기 위해 태어난 사나이가 아닌가 난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 액션을 하면서도 되게 재밌는 게 요즘 보는 액션은 또 얼굴에 표정이 담겨져 있잖아. 그렇죠. 뭔가 무서워한다거나 내가 도전을 하니까 위기에 찬 표정을 짓는다거나. 근데 이 사람은 아니 이거 너무 위험한 상황이거든?
근데도 무표정이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기차에서 물이 촥 내려오면서 떨어졌잖아. 떨어진 다음에 아픈 표정을 막 지잖아. 성룡 같은 경우에 아야 막 이러면서 이 사람은 떨어지고도 아무 표정이 없어. 진짜 돌 같아. 그런 거 보면은 진짜 만화 같은 거지. 컷들을 그냥 그대로 만화로 그리면은 작품이 될 것 같지. 그럴 수 있을 정도지. 만화로 개작하기가 너무 쉬울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리고 액션 장면을 보면은 거의 평면적이잖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만화에서 그려지는 듯한 수평으로 놓잖아. 그 상황 자체를 액션이 보여주는 카메라가 없지. 가까이 다가가고 뭐 액션이 어떻게 떨어지고 그런 거를 더 강조를 하는 게 아니라 가운데 잡아놓고 롱샷으로 찍어주지 그냥. 근데 이것도 너무 좀 지금 봐서는 되게 참신하거든? 그때는 그게 당연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잘 안 그러잖아. 오히려 막 액션을 강조하려고 그러면은 카메라 어떻게든 계속 움직이고 카메라 들이대가지고 효과음 넣고 더 피 튀기고 그렇게 강조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거 없이 객관적으로 보인단 말이지. 분명히 위험하고 잘못하면은 이거 아까 목뼈도 부러졌다고 했을 정도로 정말로 사람 다칠 수 있는 건데 그걸 그냥 표면적으로 놔두고 이 사람도 표정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봐도 너무 위험한데 어떻게 이렇게 그냥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게끔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로 희극적으로 보일 수 있게 하는 거지. 위험한 건데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액션 그런 거는 카메라에 의해서 나는 좌지우지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카메라의 움직임이라든가 떨림이라든가. 근데 작년에 나왔었던 매드맥스라든가 키튼 작품이라든가 매드맥스 보면은 맞지. 평면적으로 찍어. 근데 거기에서 차들이 움직여. 아주 날 것처럼 잘 움직인단 말이야. 그 안에서 액션이 일어나고 카메라의 미동이라든가 그런 거 전혀 없거든. 그냥 거기 안에서만 노는 그치. 게 사람들이 신선한데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단 말이야. 근데 나는 신선한 게 아니라 오히려 예전에 있었던 건데 그걸 우리가 잘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요즘에서야 눈에 확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가 나는 올바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매드맥스가 좋은 예인 게 맞는 게 매드맥스 보면은 카메라 워크가 그렇게 현란하지 않고 다 정면 샷으로 잡는 경우가 많거든. 인물들 액션이 가운데 있고 아니면 가운데 없으면은 그 전에 있던 컷에서 관객들이 보는 시점에 그 다음 컷에 인물의 액션이 펼쳐진다거나 이런 게 다 고전적인 스타일이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아니 영화는 카메라의 예술인데 카메라 움직이는 게 뭐가 나쁘냐. 그런 사람들이 또 있지. 오히려 카메라가 움직여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더 영화적인 거 아니냐 라고 말할 수가 있어. 최근 아카데미에서도 3연속으로 그 사람이 탄 이유도 그런 거고. 근데 이렇게 카메라를 정적으로 놓고 롱샷으로 찍었다고 카메라가 아무 기능이 없는 게 아니야. 어떤 기능이 있냐면은 모든 상황이 객관적으로 다 보이잖아. 그러니까 관객은 상황을 다 알아. 근데 그 샷 안에 있는 키트는 자기가 상황을 몰라. 그치. 그래서 관객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함정에 빠지고 삽질을 하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코믹한 효과가 나는 거고. 그런 거 클로즈업 한다거나 아니면 컷을 계속 바꾼다거나 이러면은 안 나오는 효과거든. 그러니까 카메라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란 거지. 오히려 이렇게 카메라를 정적으로 두고 인물의 액션만을 했을 때 더 재밌는 효과가 나온다는 거고 그게 오히려 영화적일 수가 있는 거지. 나는 이 사람 영화를 보면서 계속 내내 떠오르는 게 게임으로 치면은 아케이드 게임 같아. 아케이드 게임. 그러니까 RPG처럼 스토리나 그런 거를 강조하기보다는 그냥 스테이지처럼 스테이지처럼 아기자기하면서 중간중간 퍼즐 같은 요소를 해결하는 그런 슈퍼마리오 같은. 슈퍼마리오 같은. 그래서 지금 보면은 너무 참신하다고 느껴지는 게 카메라 구도도 요즘은 절대 이렇게 안 가잖아. 홍상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지금 보면 되게 참신하잖아.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서도 이런 비슷한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 평면적으로 찍는. 그래서 되게 참신해 보이잖아. 그래서 나도 이 영화가 처음에 굉장히 참신하고 아케이드 게임 같다는 느낌을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 그러면은 셜록 2세에서 나왔던 배우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배우에 대해서 하나만 짚자면은 네. 재밌는 게 네. 그 캐스린 맥과이어 즉 히로인의 아버지 역할이 네. 조 키튼이거든? 이 사람이 버서 키튼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공연을 하면서 버서 키튼을 관객들에게 집어던졌던 그 아버지야. 그리고 여배우들도 액션을 하잖아. 그래서 난 놀랬어. 위험해 보이는 액션도 있고 거칠게 다루지. 근데 이 시대 때 영화들이 다 이렇진 않았잖아. 이 사람이 되게 독특해서 이런 영화가 나온 거지. 액션이 거의 없었던 영화도 있었고. 그치. 그리고 찰리 채플린이랑 비교하면은 액션이 많이 다르지. 찰리 채플린 같은 경우에는 찰리 채플린이 이 영화를 갔다면 성경은 버스터 키튼 같은 느낌? 뭐 액션이 정도적인 느낌이고 버스터 키튼 같은 경우에 상황 풀리는 게 의도치 않게 풀리는 게 많아가지고 채플린은 사실 액션이 그렇게 많진 않지. 액션 연출이라고 할 만한 그런 스턴트한 장면은 거의 없지 사실.
키튼이 한 길로 액션이라든가 희극이라든가 그런 거를 깊게 파는 축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고 채플린 같은 경우에는 대중적으로 넓게 드라마적인 요소가 많지. 예, 그렇게 보는 것 같아 나는. 연출하는 방법도 다르더라고. 아까 찾아보니까 내비게이터나 제너럴이라고 하는 버스터 키튼이 만든 영화에서는 기차가 움직이다가 대포를 쏘는 장면이 있어. 제너럴. 제너럴에. 근데 요거를 찰리 채플린이었으면은 그냥 대포를 자기가 조작을 잘해갖고 적군 기차에 당연히 맞췄을 거다. 근데 버스터 키튼은 그렇게 안 하고 그 대포를 쏘려고 그랬는데 의도치 않게 그 대포가 그 기차에서 떨어져 나가. 그러더니 자기 기차를 향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난리가 난 거지. 여기 이게 폭발되면 자기도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막 난리가 나던 차에 앞에 자기가 탄 기차가 선로를 변형하고 뒤에 있는 기차가 그 선로를 변형하지 못한 타이밍에 대포가 쏴지면서 적군 기차에 맞아버리는 뭐 그런 액션도 있고, 내비게이터 보면은 소형 대포가 있어. 조그만한 거. 맞아. 그거에 불을 붙여갖고 쏠려고 그러는데 자기 허리인가? 다리가 어디에 묶인 거야.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계속 나를 겨냥하는 거야. 버스터 키튼을.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정말 쏴질 것 같아서 엎드렸는데 그때 마침 대포가 쏴지고 그 식인종한테 맞아버리는 뭐 그런 액션을 취했는데, 이게 진짜 버스터 키튼 식의 액션이고 찰리 채플린은 절대 자기는 그렇게 안 했을 거다. 뭐 그런 인터뷰가 있더라고. 뭐 세계관도 많이 다르지. 찰리 채플린은 사회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작품들이 많고 블랙 코미디에 가깝지 사실. 근데 버스터 키튼은 미숙한 젊은이의 방황기. 찰리 채플린이 오히려 더 어두운 그런 이야기고 키튼이 되게 유쾌한 건데. 그치. 뭐 모던 타임즈 이런 거를 버스터 키튼이 찍을 리는 없잖아 사실. 그렇죠. 확실히. 거기서 폭사당하면서 완전 미쳐가지고 나사만 쪼이는 그런 역할은 버스터 키튼이 할 게 아니지. 사실 저희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보시면은 이해가 됩니다. 돌아다니는 또 짤방이 있어요. 네. 그 셜록 주니어 중간에 나오는 그 액션 장면이 나오는 짤방이 있어서 혹시나 그거 이렇게 보실 수 있으면은 아, 이 사람이 이런 액션이구나 라는 게 보이실 수가 있을 겁니다. 1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셜록 2세에 대해서, 셜록 주니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